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덕훈 교수님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대면 강의 콜로키움이면은 만나 뵙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도 한번 보게 되는 거고, 줌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VOD 강의를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마스크 쓰는 게. 반갑습니다. 제 얼굴 아시는 분 계시죠? 지난 1학기에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학기에.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학점이 짜기로 소문이 난 교수인데요. 다음 이제 신년기 1학기에 못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경매에 대한 내용들을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낙찰 후 경매 함정에 빠졌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이런 내용의 강의가 거의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경매 함정에 빠졌을 경우에 매각 불허가 신청도가 즉시 항고도 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서 교과 과목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마 그렇게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절차까지도 또 있단 말이죠. 그거 말고도. 그래서 이런 유형의 강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도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경매 함정에 빠졌을 때 이제 임의로 분리를 해놓은 거죠. 4단계 정도로 걸쳐서 이 경매 함정에 빠졌을 경우에 그 경매 함정 리스크를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내용을 설정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내가 경매에 빠졌다 그러면 어떠한 경매 함정에 빠졌는지에 대한 그 경매 함정 유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낙찰이 되고 나서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낙찰이 된 기분이 좋아서 뭐 어디 여행 가거나 멀리 가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경매 함정에 빠진 거 그거를 헤쳐나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1차적인 단계 그 내용을 갖다가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집행기록을 열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록 열람을 하고 그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내가 현장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현장 답사를 다시 가서 현장 답사를 해서 그 물건에 대한 뭐 안 좋은 부분이라 내가 함정에 빠졌다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두 번째 순서겠죠. 그리고 이제 집행기록 열람이라든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내가 진짜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신이 든다 그러면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 즉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 기간이 이제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죠.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이고요. 그리고 매각 불허가 신청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일주일 기간 주어지는 게 매각 확정 기일입니다. 확정이 되기까지. 즉 낙찰이 되고 나서 2주 정도 기간이 낙찰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법원에서 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낙찰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항고까지도 만약에 해서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모르고 지나버렸다든지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게 아마도 이 4단계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이 내용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경매 과정이라든지 학습 과정에서도 생소할 정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 즉 경매를 관장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내용들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4단계까지 가면 이미 대금을 납부했다든지 배상까지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절차, 경매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자체를 추급하기, 즉 담보 책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도,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단계 경매 함정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1단계 경매 함정 유형. 그 전에 경매 함정에 내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는 건 낙찰 받았을 때, 즉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안 왔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임차인이나 소유주를 만나러 갔거나, 그리고 나중에 명도 협의를 하러 갔을 때도 그때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는 경매 낙찰이 됐을 때,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됐을 때 내가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경쟁을 통해서 뭐 하나의 물건을 10명이든 20명이든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됐는데, 즉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차순위, 즉 2등이 써낸 매수 신고 가격, 입찰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입찰을 들어갔는데 2등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거의 수준이라든지, 아니 최저가를 조금 넘는 금액 한 5억 몇천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가격이 난다, 이런 경우에, 또 뭐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2등하고 났을 경우에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왜 가격을 높게 썼지,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격을 낮게 썼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낙찰이 됐을 경우에 내가 모르는 경매 함정이 있었나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입찰 경쟁을 예상을 했지만은 단독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단독으로 한 명이 입찰, 나 혼자서 들어가서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애시당초부터 최저가로 단독으로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으면 괜찮죠. 그죠? 그렇지만 단독으로 예상을 못하고 여러 명의 경쟁 입찰을 예상했었는데, 또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최저 경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도 역시나 경매 함정에 빠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 불안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사후 조치,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매 함정에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유형, 어떠한 경매 함정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매 함정,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경매 함정에 빠지는 거에 가장 많은 유형,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케이스라는 거는 그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면 어떠한 경우에든 내가 보증금을 떠안을 경우가 없죠. 그런데 그 임차인이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또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대항 요건을 뭐보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춘 임차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담보 가등기 또는 저당 압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 중에 제일 먼저 온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임차인들이 자기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보증금,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대항력인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 대항력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 일부든 전부든 못 받았다.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그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임차인 아예 전부 권리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죠. 대한민국 임차인 같은 경우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지만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자기 보증금을 배당을 못 받지만 낙찰자 즉 최고가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 내 보증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 그래서 대항력인 임차인이 무서운 거예요.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권리신고도 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권리들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배당 요구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확정일자 보증금이 얼마 이런 권리신고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회문 부재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미상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라는 거는 배당에 있어서 근저당인과 다른 권리관에 있어서 배당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제도를 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소액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 보증금 중에서도 일정액,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 임차인이면 3,700만 원까지 서울지역 주택 같은 경우에 1억 1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죠. 그 중에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확정일자 없이 받아도 되지만 나머지 그 차액 있죠. 3,700만 원을 벗어난 1억 1천만 원에서 3,700만 원 그 사이의 금액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에 한해서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지 확정일자를 없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결국은 어차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확정일자 순위가 다른 권리보다 늦다라는 겁니다. 즉 대항 요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춰놓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춰놨다라는 건 대항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보증금도 근저당 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지만 대항력은 갖춰놓고 대항 요건 구비해서 대항력은 있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저당 배당 받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 순에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매 함정의 유형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게 매각되는 경우도 있죠.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그리고 대항 요건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췄지만 낙찰 가격이 굉장히 낮게 돼버린 경우 그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증금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다섯 번째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받으려면 아까 확정일자도 반드시 소액 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요구 기간 내에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배당 요구 기한 내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인 임차인인 경우에는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배당 요구 종기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경우에 7번째 말씀드리면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하루만이라도 지나도 배당 요구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또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역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한 경우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를 철회한 경우 이거는 5번째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 임차권 등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나고 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도 소유주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뭐 오래된 경매 진행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우편물도 많고 귀찮고 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다른 곳으로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사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항 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의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최소한 어느 기간 동안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신청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돼도 임의로 이사를 하면 그 대항 요건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면 당초의 대항 요건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면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상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임차권 등기 이꼬르 즉 배당 요구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임차권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한 임차권 등기만 배당 요구로 간주가 되는 거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배당 요구로 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안 한 걸로 되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선순위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경우의 수를 경매에 각각 사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비를 해보고 그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후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하게 되는지 인수하지 않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경매 교육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경매에 대한 상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입찰을 한다라는 말이죠. 특히나 임차권 등기했다라는 거 임차권 등기하고 즉 그걸 배당 요구로 본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확정일자 순서가 근저당이나 말소기준 다른 권리보다 늦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늦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 또 배당 요구 종기를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경매 정보에 나오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만 알고 그 배당 요구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파악, 정확한 파악하지 않고 그 사실만 단편적으로 보고 그냥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사례가 새롭게 경매 함정에 내가 빠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어떤 유형의 경매에 빠졌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경매 함정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인수하는 그런 경우, 케이스도 상당수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저당, 그리고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그 5가지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 6가지 권리가 총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는데 이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이 권리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갑구나 을구를 봤을 때 갑구,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설정일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그리고 권리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해서 권리 1, 2, 3, 4, 5, 6, 10번까지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 권리들이 가장 먼저 온 권리, 어떤 권리이고 그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뭔가라는 걸 찾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것들, 그 권리가 곧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이라든지 지상권, 지역권, 환매권, 그리고 임대차, 민법상의 임차권 이런 권리들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왔을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즉 말소되지 않는다는 건 잔금, 지금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부상의 권리에 그대로 잔존한다는 겁니다.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고 낙찰자인데 그게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서 그 권리들을 말소시키려면 그만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권리에 해당이 되는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비용들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매에 대한 그 함정, 즉 인수되는 권리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권,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원칙인데요. 잠깐만요. 뭐 어떤 그 창이 하나 떠서 지우겠습니다. 1시간 대기 확인. 이거 뭐 누르면 되죠? 1시간 대기. 자, 그래서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 인수되는 게 원칙인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인수되는 권리구나 말소되는 권리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외에 말소 기준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후순위라고 해도 후순위 권리 다 말소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에 뭐 가등기가 왔든지 가처분이 왔든지 지상권, 지역권, 환매권, 임차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돼 있다 이겁니다. 접수 번호든 또는 설정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 봤을 때 이 앞선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돼 있다 이거죠. 그럼 그 권리들은 다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수지, 말소지, 인수된다 또는 말소된다, 소대된다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해서 선후순위를 따져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일정한 권리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라고 해도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매 과정, 부동산 경매 사례 권리 분석과 사례를 통한 권리 분석 시간에도 다 이제 그 내용들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순위 권리 중에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도 예고 등기라든지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로서 무조건
말소가 되는 권리인데 담보가등기 중에는 청산 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A가 B한테 빌려주고 만약에 B가 돈을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가등기 설정해놓고 담보가등기 설정해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B가 갖고 있는 담보를 설정한 그 부동산을 A가 취득을 하겠다라는 그건 대물변제의 예약입니다. 대물로서 이거를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물로서 이 물건을 줄게 하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집을 갖다가 내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담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그 물건을 갖다가 내가 취득을 하는 건데 돈을 빌려준 건 3억이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가치는 5억이란 말이죠. 3억 빌려주고 5억씩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5억과 3억 간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2억의 청산, 즉 5억과 3억 사이 청산 절차를 거친다라는 건 그 2억 차액을 그 담보를 빌려준 그 담보 제공권자한테 주고 나서 물건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건데 후순위 담보가등기권에 있어서 그 담보가등기가 후순위로 왔을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처럼 대물변제 예약으로서 청산 절차를 마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라고 해도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후순위 가처분도 원칙상 말소되는 게 원칙인데 후순위 가처분도 그 가처분의 원인이 뭐냐면 뭐 정의정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가처분을 해놓는 경우에는 후순위라고 해도 그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등기, 후순위 가처분이 왔을 때 무조건 이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되는 권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가등기 중에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로서 청산 절차를 마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가처분의 종류로서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가처분인지를 파악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야지 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말소 기준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물건들이 있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관리, 지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분양을 하고 있는 또 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한 지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준공 허가부터 났고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라는 그러한 토지의 별도, 건물과는 다른 별도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별도 등기도 말소되는 게 원칙인데 법원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토지 별도 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소유자 가압류, 즉 가압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이제 현소유자 이하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면 전소유자 가압류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로서 매각할 때 말소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리고 나서 자동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소유자 가압류 역시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 조건, 즉 매수인이 인수한다라는 그런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경우 역시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부상의 권리 외에도 어떤 거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매수 인수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경우에 토지 별도 등기라든지 전소유자 가압류 역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경매 암정상의 권리 분석 어떤 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말고도요. 우리 입찰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그런 권리들이죠.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원칙으로 해서 선수이냐 후수이냐 따지고 인수되는 권리냐 말소되는 권리냐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이런 것들만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하면 되는 건데 등기부 등본 외적인 권리라는 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는 권리들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권리들이 감정평가서상이라든지 또는 법원에서 기록되어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찰자들이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찾아내야 하는 그런 경매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요, 유치권인 법정시장권 이런 내용들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라는, 그만큼 또 안아야 되는 권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주된 해결 쟁점이 바로 유치권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업자 또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들이 얼마냐, 공사 대금이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10억의 유치권 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면, 물론 그게 다 성립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10억이 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0억 원 중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렇게 유치권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유치권으로 주장이 되는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유치권 금액을 낙찰자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정시장권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에 나오든지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만이 낙찰받았을 경우는 지상 건물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물론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 대상으로 지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성립 기간, 법정지상권 또 준용이 되는데요. 거의 30년 동안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30년이 지나면은 지상물 매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또 다시 계약을 갱신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지상권이 성립이 다행히 안 되면 건물 소유자 대상으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건물만 낙찰받게 되면 뭐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지상권 성립할 때 법정지상권이, 그렇지 않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래서 경매, 토지만 나왔을 경우에 또는 건물만 나왔을 경우에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쪽에 어떠한 물건들이 더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원칙상으로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든 성립하지 않든 토지나 경매 또는 건물이 경매 나왔을 경우는 토지를 낙찰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쨌든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낙찰을 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건물주 대상으로 건물주 상대로 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는 게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 낙찰을 받아서 장기간 동안에 토지에 대한 이용, 사용권에 굉장히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죠? 일단 권리에 대한 행사가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부동산 외의 물건에서도 성립하는 그런 권리, 법정 지상권이 의제되는 그 권리들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이죠. 낙찰받은 임야라든지 또는 뭐 전답 지상에 분묘가 있는 경우는 그 묘지를 갖다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그 분묘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비용, 분묘가 기존에도 굉장히 어떤 명당 자리에 이제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묘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당 자리에 대처할 만한 부지를 따로 매입을 해서 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돼서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목지상권, 지상에 나무가 있을 경우에 그 나무는 기본적으로 대지, 토지와 임야, 뭐 전답 과수이라는 이런 토지와 같이 경매에 묶어서 토지 나무가 같이 한 그 틀로 매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가 등기가, 즉 등록이 돼 있다든지 또는 관습법상의 임목지상권으로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별도의 소유권 표시를 해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입찰 대상에서 토지만 경매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나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하게 되면 견고한 건물처럼 30년,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라는 그러한 법정지상권 기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토지상에 굉장히 큰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런 물건들이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런 내용들이 법원 매각 물건 맹세서라든지 어느 경우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면 추후에 말씀드린 단계별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경매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리 외에도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 건축물로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고 또 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원상 회복 명령이라든지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규모가 굉장히 크게 체납이 돼 있다 하는 경우에도 그 체납 관리비는, 물론 체납 관리비 중에서도 뭐 공유면적, 전유면적 또 이렇게 그 연체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체납 관리비 중에 공유 면적에 해당되는, 공유 부분에 해당되는 체납 관리비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률이 85%, 80%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 면적에서 발생되는 체납 관리비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분 상가라든지 뭐 쇼핑몰, 쇼핑센터 같은 그러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거의 3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면적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물건들은 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관리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들어간 경우에는 뭐 진짜 잔금을 납부 못할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부 등본상 또는 등기부 외적으로 나오는 권리관계상에서 경매 함정에 빠진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물건상의 하자를 인수를, 물건 자체의 하자죠.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의 하자, 낙찰을 받고 뭐 사전에 그 내용들을 알고 들어갔으면은 그만큼 감가될 때까지 떨어졌다가 입찰을 기다렸다가 입찰을 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거를 모르고 입찰을 들어갔을 경우에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상의 자체 하자 뭐가 있냐, 누수, 균열, 붕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화 정도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라든지 또는 대지 같은 경우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산업 폐기물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 가격은 예를 들어서 3억 원인데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2억, 3억 들어간다는 그런 케이스들도 경매 물건에서 종종 나오는 거죠. 또는 공장 같은 경우에 뭐 관정, 즉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 쪽에다가 폐수라든지 방사능 물질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도 수억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장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를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산업 폐기물 정도, 그리고 존재 여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도, 그리고 오염물질에 대한 매장의 정도, 매장이 돼 있는지 여부에 또 매장이 돼 있는지, 얼마나 매장이 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토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일부가 멸실이 됐다든지 또는 뭐 붕괴가 됐다든지 또는 면적이 당초에 감정했던 면적 대비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뭐 수량이라든지 면적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도 물건상의 하자 부분을, 왜냐하면 수량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의 물건을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해서 그 물건이 괜찮아서 뭐 4억 이상 낙찰을 받았지만 사실상 면적이 더 적게 된다 그러면 감정가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그 이상으로 해서 가격을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부족한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그걸 총 감정평가액에 평가가 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는 그런 유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대상 목적물의 위치가 오류가 있다라는 건 감정평가서에 이 간혹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지를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감정평가 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B 부지에 있는 물건이더라. 그래서 감정평가액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자체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물건이 뭐 접도 조건, 즉 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차이가 있을 그런 내용들이 감정평가서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토지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지를 토지를 감정을 해서 경매에 나와서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물건 나중에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또 낙찰은 받았는데 그 낙찰 받고 나서 임야를 받았는데 뭐 임야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군사보호시설이 보호구역으로서 군사보호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문화재 발굴 지역이라든지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상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사항이 심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에도 어떤 물건상의 하자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의 특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물건들은 애시당초 취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소유, 이런 특수법인 소유 재산은 그래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이런 또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뭐 보건복지부 이러한 주무관서 있죠. 주무관서에 매각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증을, 허가서를 첨부해야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똑같이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첨부하면 되지 않느냐 신청해서 되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각 허가서, 이거를 경매로 매각하겠다는 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매각 허가서를 신청하는 자격이 누가 있냐면은 낙찰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이 법인 소유자들이 주무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낙찰자를 위해서 그 매각 허가서를 갖다가 첨부를 신청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가서를 첨부하는 게 구조상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첨부를 못하고 결국은 매각이 불허가 되고 더불어서 잔금 납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어떤 특수법인 소유 재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입찰을 안 들어가면 더 좋은 건데, 이제 특수법인 소유 재산 중에서도요, 강제 경매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임의 경매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허가서가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매 종류는 강제 경매예요. 왜냐하면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이미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담보 가등기 설정을 됐다라는 거는 이미 사전에 매각에 대한, 즉, 매매에 대한 이 허가, 뭐 근저당도 어떻게 보면 또 담보가등기도 보면은 매각을 사전에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설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담보 설정을 해서 그 채권액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나온 그 임의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될 수 있지만,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법인 소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 허가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특수법인 소유 재산의 경매에 나왔을 때에는 강제 경매 사건인지 임의 경매 사건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본 후에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나온다 그래서 물건 좋다 해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유형, 즉 임대차 관계상에서 경매 함정, 권리,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는 권리 함정, 등기부 외적인 권리, 그리고 물건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네 가지의 경매 함정, 이 함정 중에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빠진 내용들이 경매 절차라든지, 경매 절차 중에 대표적인 게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 목록이죠. 사건 목록 안에 편철되어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어느에도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절차를 이제 취해서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가 강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이 내용들이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는 내용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는 게 징조가 난 느껴졌어요,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경매 함정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내용 중에 어느 한 가지의 유형의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그게 알았으면, 또 확인했으면 다음 단계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걸 더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바로 집행 기록을 열람을 하고 현장 답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행 기록 열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집행 기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존에 볼 수 있는, 즉 경매 사건, 즉 매각일 일주일 전에 법원에 경매 계획 가서 열람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법원 경매 그 정보, 대법원 경매 정보라든지 민간 경매 정보상에서 이미 매각 시점 공고, 매각 물건 공고된 시점, 즉 매각일 2주 전에 공고가 되잖아요. 그 공고되는 시점부터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게 바로 사건 목록입니다. 그 사건 목록과 집행 기록은 다른 거예요. 자, 그걸 한 말씀을 드려보면, 사건 목록은 뭐냐면요, 경매 사건별로 한 부씩 편철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편철되어 있는 거는 경매 사건, 즉 집행관, 여기 경매 계획 가서는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 전 공고된 시점부터는 인터넷상에서 먼저 공개가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중에 사건 목록이라고 보는 거는 감정평가서,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점유 관계된지 임대차 현황 조사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부로 편철되어 있는 게 사건 목록이에요. 이 사건 목록은 뭐 인터넷에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반면에 집행 기록은 뭐냐면요, 경매 과정의 하나의 히스토리입니다. 전 과정에 담겨져 있는 모든 서류가 다 이 집행 기록에 편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사건 목록,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점유관계나 임대차 관계 현황 조사서, 이 세 가지가 편철되어 있는 게 경매 사건 목록이죠. 그래서 이 경매 사건 목록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 서류,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된 내역, 또 이취권자 권리신고 내역들, 또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권리신고하고 채권 계산한 채권 계산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담겨져 있는 등초본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이 된 경우에는 입찰일 날 입찰자들이 입찰했던 모든 입찰표까지 다 편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당표까지 편철이 되어 있는 경매, 그야말로 하나의 전 과정에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사건별로 이렇게 두껍게, 사건 목록보다는 더 두텁겠죠. 그런 내용들이 편철이 되어 있는 게 사건 목록입니다. 근데 아니 집행 기록입니다. 이 집행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못해요. 왜? 옛날 구법제라는 건 뭐냐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 과정이 다뤄졌던, 경매 제도가 민사소송법제 하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도 1월 26일 날 민사집행법이 제정이 되고 2002년도 7월 2일 날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경매 절차나 제도적인 그런 내용, 이 과정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 법이 민사집행법인데, 그 민사집행법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민사소송법 안에 강제집행편이 있고, 그 강제집행편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 강제집행편에서 다뤄지고 있을 때, 즉 민사소송법제 하에서는 집행기록을 입찰일 당일날 1시간 정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제하에서는 매각 기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서류,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입찰자들은 그 사건 번호별로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번호별로 집행기록을 쭉 나열을 해놓든지, 아니면 어떤 법원은 그 사건 번호의 집행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건에 대한 집행기록을 내주고 열람을 했든지, 그 사건에 대한 집행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입찰자들, 또 입찰 예정자들은
그 물건 집행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대기하며 줄을 쭉 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예상 입찰자들에 대한 경쟁률 파악도 용이했었죠. 쉬웠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서류들을 그날 1시간 정도 매각일 당일날 열람을 제공을 하면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하면서 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서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낙서하지 말라 또 뭐 어떤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낙서도 하고 줄을 그으면서까지 그 물건 집행기록 열람을 하다 보니까 집행기록이 굉장히 훼손이 심해지는 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넘기고 이렇게 열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행기록이 뭐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법이 민사집행법이 시행이 되면서 집행기록을 매각일 이전에는 열람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하기 전에는 집행기록 열람을 못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낙찰이 된 후, 즉 매각이 돼서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최고가 매수인이라든지 매수 신청 입찰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 즉 권리자들 있죠. 이해관계인 한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이제 볼 수 없고 낙찰된 후에는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니 그 집행기록을 열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매에 빠졌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열람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기록 안에서 어떠한 경매 함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암시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유형의 종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해관계인들한테 한 물건의 지분권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지분권자에게 모두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경매가 됐다는 사실이 그 일부라도 송달이 안 됐으면 그걸 이유로 찾아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사유만이 아니라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거를 찾고자 함이 바로 집행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행기록의 효용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매각 물건에 대한 역사 모든 히스토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람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기 위한 거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인의 송달 내역이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또 집행기록과의 어떤 기록상의 불일치라든지 누락 여부 그리고 점유 현황에 대한 차이 그리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유치권 신고 내역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근거 자료들을 파악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명도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낙찰이 되고 나서 임차인이나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 전에 임차인이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전에 이래에 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원합니다. 명도 협의를 원합니다. 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찾아가는 거하고는 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든지 채무자 소유자의 연락처라든지 뭐 인적사항들을 그걸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경매 집행기록은 열람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을 경우에는 유치권자 연락처라든지 유치권 신고 내역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채권 계산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있어서 집행기록의 열람은 경매 함정에 빠졌다라고 싶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다음날 집행기록을 열람을 해야지 굉장히 유용하게 또 발빠르게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이제 집행기록 열람도 하고 또, 현장 조사를 내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 현장 답사를 다시 해서 재차 현장 답사를 통해서 내가 시세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해서 임대가라든지 시세 조사를 해서 낙찰 사례도 물론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다시 분석해보고 내가 너무 가격을 높게 썼나? 뭐 그런 것도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세에 대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거를 내가 물론 높게는 낙찰을 받았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대금 납부를 해서 가격이 오르기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차 현장 조사를 다시 하는 거고요. 또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은 변화 전망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 물건의 관리 상태라든지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뭐 진입도로가 있어도 건축물 아니 토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상으로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없더라, 맹지더라, 이런 것들을 현황하고는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도 현장 답사를 다시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했을 경우에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점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 현황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에 뭐 가게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서 이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의 요인이라든지 점유 현황이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활용 방안, 즉 규제, 뭐 도시계획상에 규제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 아니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면 이 물건을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 외에도 경매 함정의 유형들이 있었죠. 등기부상의 외적인 권리라든지 물건 자체에서 비롯되는 하자들,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들은 뭐 등기부 등본의 탁상이든 뭐든 탁상에서도 검토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 있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라도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임목지상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체납 관리비 등 이런 내용들은 등기부 등본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거를 현장 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건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 방금 전에 직전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내용들도 역시나 다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재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경매 함정에 빠졌구나, 아니구나, 또 그래도 경매 함정에 빠졌어도 그 경매 함정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구나 하면은 잔금 납부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치러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각 불허가 신청, 우리가 경매 함정에 빠졌을 때 민사집행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는 게 바로 일주일이 지난 시점, 그 뒤에 또 일주일 부여되는 게 바로 즉시 항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즉시 항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경매 함정 빠졌을 때 이 도표를 아마 1학기 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낯이 익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즉 매각 결정이 되기 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고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 기각이 됐다든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각 허가가 났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모르고 그냥 기간이 일주일 지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 기간이 또 7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즉시 항고를 하는 거고요.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이 또 역시 불허가 되는 거고, 즉시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대금 납부 일정이 지정이 돼서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 일반적으로 경매 함정에 빠져서 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즉시 항고까지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후의 절차에서 민법상으로 원용할 수 있는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금 감액 신청, 대금 납부 전이라 그러면 이거는 경매 함정에 빠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경매 함정에 해당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낙찰을 받는데 멸실을 해서 일부가 모자라요. 원래 면적이 100평인데 9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 10평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가격, 감정은 다 포함 100% 했을 거니까 10%, 10제곱, 10평, 10평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됐지만 매각 허가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대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금 납부까지 끝나버렸다 그러면 뭐 이때도 이제 뭐 대금 납부 끝나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여길 수 있겠지만, 이때도 배당 채권자라든지 채무자에게 야, 너 이러한
어떤 권리가 또는 물권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거를 고지도 하지 않고 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이런 또 법원의 사건 목록에 아무것도 내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가 고의적으로 그런 거를 누락을 시켰다 해서 배당 채권자 이미 배당이 돼버렸으면 원래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채무자한테 하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 상태는 이미 무자력자예요. 이거를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서 채무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매각 불허가나 즉시 항고까지는 민사집행법상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확정기일이 지나고 대금 감액 또는 대금을 납부를 한 시점 전후에서 이후에는 민법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고 대금 납부를 하고 배당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채권자의 배당이 다 갔잖아요. 그럼 배당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부여해주는 매각 함정,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 1주, 2주 기간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거 유념해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게 뭐냐?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낙찰은 됐지만 그 낙찰을 취소해달라고 즉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그러면 낙찰자도 될 수도 있고 임차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상의 진술인데 서면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무입니다. 그죠? 매각이나 이의 신청이라고 하지만 서면으로 신청한 게 어떤 실무상의 절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매각이란 이의 신청은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즉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7일 이내죠. 낙찰 후에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을 해야지 다른 이해관계인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매각이 된 이의 신청자는 말씀드렸듯이 신청권자는 소유자, 채무자도 가능하고 채권자, 임차인,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등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느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죠? 그런데 어떤 사유에 기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무 사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사유가 아닌데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 불허가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보면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7가지로 명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7가지 사유를 보면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때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건 예를 들어서 채무 변제를 했는데 아직 경매 신청이 예를 들어 뭐 정지 신청이 내려지지 않았다든지 채무 변제에 대한 서류가 접수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고 나서 이후에 접수되면 매각이 불허가 될 수도 있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매각을 불허가 하는 거죠. 또 최고가 매수신고인인데 낙찰이 됐는데 그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는 입찰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전에 매수인이라는 건 한번 낙찰이 됐다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잔금을 못 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한정치산자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금치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입찰 들어오면 안 돼요. 뭘 내세워야 되냐면 대리인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다는 그런 역시 매각이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 3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을 내세워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매각 이의신청 사유, 즉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고요. 또 최고가 매수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인을 내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럼 108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매각장소 질서유지 차원에서 집행관이 매수 신청을 금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한번 보면요. 민사집행법 108조에는 또 어떤 사람들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그리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그리고 제1호 내지 2호 행위를 교사한 사람, 민사집행법 절차에서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여해서 형법제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또는 뭐 기타 다른 법 조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그리고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공무상 도감으로 무효죄, 경매 입찰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 내지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 이 죄에 규정된 죄를 위반해서 죄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 확정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도 역시 입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즉 이 사람들 매각 장소 질서 유지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돼서 보면 입찰 법정에 가면은 복도의 게시판 옆에 이 내용들이 붙여져 있어요. 누구 입찰 어디 이 108조에 해당되는 데서 입찰이 제한이 되는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 명단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명단들이 붙어 있는 케이스를 간혹 법원에 가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매수 자격이 제한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저 매각가격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되는 거고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그리고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 7가지 이 사유를 갖다가 매각 불허가 사유,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면 6번째, 7번째입니다. 6번째, 7번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에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그리고 또는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라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내가 현장 답사를 다시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정확하게 임대차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없었기 때문에 100% 거의 열이면 열 매각 불허가 신청할 때 매각 불허가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또 입찰할 당시에 어느 기록에도 즉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 기록에도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유치권을 버젓이 신고를 해서 또는 유치권 신고가 아니라 유치권을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사유를 소명을 해서 똑같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각 물건 5번째 해당이 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도 중대한 흠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사유들을 하나씩 발견해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의 경매 함정에 빠졌던 경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을 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시항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항고 기간이죠. 즉시항고 기간. 그래서 매각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도 그걸 불허가 해달라고 즉시항고일 수 있고요. 또 불허가를
내렸을 때 허가를 해달라고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즉시 항고는 허가를 했을 때 불허가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즉시 항고가 조금 차이가 있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매각이 허가됐는데 불허가 해달라고 하는 거는 불허가 신청을 하면은 그만큼 경매 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허가해달라고 하면 경매 절차가 지연이 안 됩니다. 왜? 허가해달라고 하면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만큼 빨리 잔금 납부 일정이 정해지고 그만큼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예정대로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지만 허가가 됐는데 매각이 허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가를 하면 또 다시 경매에 나온다든지 또 불허가에 대해서 또 즉시 항고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면 그만큼 경매 절차가 지연이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허가된 경우에서 불허가를 해달라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경매 절차상에서 지연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고에서 불허가를 해달라고 항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공탁을 해야지 되는데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되는데 이때 항고 보증금은 얼마냐면 최저 매각가의 10%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매각 대금의 10%이기 때문에 낙찰 대금의 10%이기 때문에 아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고를 했는데 보증금을 공탁을 하면서까지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이 되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는 보증금을 몰수가 됩니다. 공탁이 된 보증금 10%가 몰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항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고를 누가 하냐 주로 채권자라든지 또는 낙찰자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이 항고를 하게 되는데 그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즉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항고 보증금도 공탁을 안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은 그냥 다 항고가 기각이 되면 보증금을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가 기각이 된 날까지의 법정 이자를 제하고 돌려줍니다. 지금 법정 이자가 몇 프로냐면 12%입니다. 12%. 과거에는 그게 20%, 그게 15%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12%로 줄어들었죠. 12%를 제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항고를 할 때, 즉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허가를 해달라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특히나 채무자가 소유자가 항고할 때에는 확실하게 이 항고를 내가 이길 수 있다. 항고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또 그 항고 기간 내에 내가 채무를 변제해서 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함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임차인 등이 다른 이해관계 채무자나 채권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항고를 했을 때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자가 그런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고 특히나 임차인들을 설득해서 당신은 항고를 해도 보증금 공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항고를 좀 해달라고 종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에 못 이겨서 임차인들이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항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항고가 남발이 됐었죠. 악용이 됐을 소지가 많았었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항고 절차가 많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채무자, 소유자 외에 다른 모든 항고인들이 다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항고의 남발 소지는 없어졌고요. 또 항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면도 항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을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항고 이유서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항고 이유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서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는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일부 있죠. 항고, 즉시 항고라는 게 전혀 없어지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국법 적용 시 당시처럼 즉시 항고가 남발되는 그런 소지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즉시 항고 기각이 되면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의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되면 보증금이 몰수되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 임차인이나 채권자, 채권가 매수인들, 낙찰자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 시부터 항고가 기각이 되면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 대금에 대한 연 12%를 제하고 반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항고를 했는데 스스로 항고를 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했을 때는 보증금 몰수되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기타 이해관계인 항고가 기각이 되면 똑같이 연 12%를 제하고 반환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항고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낙찰자도 마찬가지고요. 입찰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압류채권자, 그리고 집행력 있는 정부에 의한 그런 배당 요구 채권자, 뭐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또 뭐 담보가등기권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담보물권자, 용익물권자, 즉 전세권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등기되어 있지 않은 권리지만 임차인이라든지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도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이런 사람들은 또 예고 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압류권자, 가처분, 예고 등기 그리고 재매각 시의 전에 매수인, 이전에 낙찰자죠. 대금 납부를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즉시 매각 불허가 신청 그리고 즉시 항고까지가 말씀드렸던 민사집행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하자, 경매 함정에 함정에 빠졌을 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다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즉 2주 기간에 지난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보다는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민법상의 담보 책임인데, 이거는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어떤 요건, 즉 어떤 그 물권상의 하자라든지 그런 권리상의 하자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해야지 된다라는데, 그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매매의 목적, 즉 경매 대상인 물건의 권리의 일부, 전부는 마찬가지죠. 전부는 당연한 거고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즉 경매 대상 목적물이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족. 그리고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이런 거는 뭐 감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감정할 때에는 완전체였지만 감정하고 난 이후에 일부 부족이나 멸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이라는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 유치권이 목적이 된 경우, 그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또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그죠? 그런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즉 권리상의 문제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성의 문제를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가처분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 소유권을 이전을 하더라도 권리상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취급하기 위한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럼 담보 책임의 유형, 어떤 담보 책임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즉시 항고, 매각 불가 신청하거나 즉시 항고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민사집행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매각 대금 그 기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2주 기간이 지나서 즉시 항고 기간도 지났단 말이죠. 그럼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서 매각 대금 납부 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법원에 구한다든지 아니면 매각 대금을 납부 후에 배당 전이라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매매를 법원에 해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매각 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한다라는 건 어쨌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절차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든지 또는 수량 부족이나 멸실이 생겨서 완전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매수가격 신고 후에 즉시 항고 기간 내 2주 이내는 매각 불가 신청이나 즉시 항고 기간, 즉시 항고를 통해서 경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내고 나서 매각 대금 납부 전이라든지 매각 대금 납부 후에 배당 전이면 매각 대금에 대한 감액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일부 부족이고 그리고 일부 권리가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매는 진행이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그냥 예상대로 경매 절차 진행이 돼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한 완전히 경매가 진행이 못할 정도로 완전한 그런 어떤 권리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는 경매가 정지 사유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대금 감액 신청, 내가 10억 원에 낙찰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 경매 함정 때문에. 그러면 법원 대상으로 매각 납부 전이면은 또 매각 대금 감액을 2억 정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감액 신청을 하는 거고요. 배당, 납부 후 또 배당 전이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을 감액을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민법상의 담보 책임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부동산의 권리 또는 물권상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담보 책임 유형으로서 채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되는데 채무자가 무자격이라 그랬죠. 경매가 대상이 되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거의 대다수가 무자격, 즉 어떤 그 채무를 변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배당 채권자에게 이러이러한 권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8억 정도밖에 배당 대금이 너네들한테 즉 배당 채권자한테 이 배당이 돼야 되는 권리들인데 10억 정도 2억 원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배당 채권자들 너희들이 2억 원 정도를 이렇게 물어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스스로 이미 배당을 받은 사람들 경매신청 채권자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그 돈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래서 스스로 내주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주지 않는 경우는 청구,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절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즉시 항고 기간에 모든 절차를 다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낙찰자도 그렇게 복잡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지 않고 2주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끝났나? 안녕하세요.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제 경매를 접하는 그런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어떤 함정에 내가 빠졌다, 주변에 누가 그런 함정에 빠졌다 했을 때 절차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원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딱 시간이 맞게끔 거의 끝납니다. 아쉽지만 이번 플로킹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코로나가 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산에서 조심하시고 무탈한 그리고 1층 밑에 아래 그 잘 창고 공간도 있는데.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1시간 네네네네. 남짓 이영진 교수님 네네네. 그러셔도 돼요. 제 135회 특강 내용으로 이 삼전 2조에 오셔야 되는 함정에 거나. 빠졌다면 아주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영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5천 년 왔다가 그거 다시